UAE는 절대로 프랑스를 떠날 수 없습니다. 중동을 움직여온 저희 나라의 영향력을 보면 그 누구도 프랑스에 등을 돌릴 수가 없죠. 프랑스는 그 이름값 하나로 UAE의 천문학적인 자금력을 등에 업고 라팔 F5 전투기 프로젝트에 천문학적인 개발비를 요구해왔죠. 하지만 더 치욕적인 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개발 핵심 소스와 장비 노하우 기술은 공유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는데요. 아니, 집은 같이 짓자고 돈은 받아놓고 정작 현관 비밀번호는 자신들만 알겠다는 심보라니요? UAE는 다른 방법이 없었기에 울며 겨자 먹기로 응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최근 한국의 KF-21 출고식 참석 이후 그 판도가 완전히 뒤집혀 프랑스 정부를 충격에 빠뜨린 것이었는데요. 프랑스 개발비 싹 다 빼서 한국에 올인하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 규칙을 한국이 바꾸고 있다는 걸 아직도 모릅니까? 과연 UAE는 프랑스에 완전히 등을 돌리면서까지 한국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프랑스가 놓쳤을 때 대한민국이 꽉 잡아버린 미래, 그 비밀을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앞서 사연 속의 제작에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한국을 응원하신다면 대한민국 화이팅이라고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UAE가 라팔 F5 프로젝트의 자금 집행을 전면 보류했습니다. 분석관이 잠시 숨을 고르더니 낮고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UAE가 대안으로 진지하게 검토 중인 것이 한국의 KF-21입니다. 그 순간 회의실 안에 있던 모든 소리가 한꺼번에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 짧은 한 문장이 회의실의 공기를 단번에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평생 프랑스 방산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사실을 단 한순간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단순한 자부심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간의 현장 경험이 만들어낸 확신이었습니다. 라팔은 그 확신의 상징이었습니다. 이집트의 하늘을 날고 인도의 분쟁 국경선을 경계하고 카타르의 사막 위를 가르는 라팔의 실루엣을 볼 때마다 저는 프랑스의 이름이 세계 방산 지도 위에 깊이 새겨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이 될 때마다 세계가 다시 한번 프랑스를 선택했다는 것을 확인받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감각이 저를 20년 넘게 이 자리에 붙들어 두었습니다. 그 감각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회의는 오후 늦게 아무런 사전 안내 없이 긴급 소집됐습니다. 파리 방산전략위원회 회의실에는 고위 관료들과 방산업체 임원들이 이미 자리를 채우고 있었고 장성 계급장을 단 인물들도 보였습니다. 평소에는 잘 보이지 않던 얼굴들도 섞여 있었습니다. 모두 조용했습니다. 아직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는데도 그 공간에는 날 선 긴장감이 팽팽하게 감돌았습니다. 저는 창가 쪽 자리에 앉아 보고서 표지를 훑었습니다. UAE 라팔 F5 프로젝트 긴급 상황 보고. 솔직히 처음에는 크게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UAE와의 협상은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고비를 넘어왔습니다. 가격 줄다리기, 기술 이전 조건, 자국 방산업체 참여 비율 문제. 중동 국가들은 최종 서명 직전까지 압박을 가하고 마지막 순간에 유리한 조건 하나라도 더 끌어내려는 협상 전술을 쓰는 것이 체질화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그런 흐름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자 젊은 분석관이 앞에 나섰습니다. 그는 목소리를 조금 낮추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UAE는 라팔 F5 공동 개발 프로젝트에 투자하기로 합의된 약 35억 유로, 우리 돈으로 5조 원이 훌쩍 넘는 규모의 자금 집행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재협상 요청도 없었고 공식적인 이유 통보도 없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연락이 끊겼습니다. 내부 정보망을 통해 포착된 신호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KF-21이었습니다. 회의실에 잠깐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웃음이 번졌습니다. 처음에는 낮은 피식하는 소리로 시작됐다가 이내 여기저기서 코웃음이 흘러나왔습니다. 한 장성이 팔짱을 끼며 안경 너머로 분석관을 바라보았습니다. 한국 전투기가 라팔의 대안이 된다고요? 협박도 좀 그럴싸해야 통하죠? 옆에 앉은 고위 관료가 바로 맞장구를 쳤습니다. KF-21은 엔진도 미국산이고 스텔스 기능은 아직 완성도 안 됐습니다. 실전 검증이라고는 단 한 번도 없는 전투기예요. 그런 것을 대안으로 들고 나온다는 게 오히려 더 창피한 일 아닌가요? 어차피 결국 돌아올 겁니다. 중동 국가들에게 진짜 선택지는 없으니까요. 안도와 비웃음이 뒤섞인 분위기가 회의실을 채웠습니다. 대부분이 이미 결론을 내린 얼굴이었습니다.
UAE의 전술적 압박이고 시간이 지나면 결국 테이블로 돌아온다는 것이 주류 판단이었습니다. 저는 그 웃음의 물결 속에서 혼자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회의실 안의 모든 사람이 같은 방향을 보고 있을 때 저만 혼자 전혀 다른 방향에서 무언가를 감지하고 있는 것 같은 불편함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저는 중동 협상 상대들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가격을 깎거나 기술 지원을 조금 더 얹어주면 웃으며 서명하던 그들이 요즘에는 완전히 다른 질문들을 가져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전투기를 우리가 완전히 통제할 수 있습니까? 고장이 났을 때 프랑스의 허락 없이 수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미사일을 달 수 있습니까? 전시 상황에서 우리 판단만으로 출격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까? 프랑스의 대답은 언제나 같은 방향이었습니다. 핵심 소스 코드는 프랑스 관할입니다. 무장 변경 시에는 프랑스 측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정비는 승인된 업체를 통해야 합니다. 저는 그것을 기술 주권 보호의 원칙이라고 불렀고 그 원칙이 옳다고 오랫동안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대답이 계약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끊는 이유가 되고 있다는 것을 서서히 느끼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회의는 예상대로 빠르게 마무리됐습니다. UAE는 결국 돌아온다는 결론, 추가 대응은 불필요하다는 판단. 저도 겉으로는 그 흐름에 따랐습니다. 보고서를 접어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러나 회의실을 나서면서도 머릿속에는 그 마지막 한 문장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KF-21, 한국의 KF-21. 그날 저녁, 저는 사무실에 홀로 남아 처음으로 한국 방산 자료를 본격적으로 펼쳤습니다. KF-21의 기술 사양, 개발 현황, 수출 전략, 중동 협력 가능성. 처음에는 가볍게 확인하는 정도로 시작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UAE의 시선을 끌었는지 그 하나만 파악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페이지를 넘길수록 손이 점점 느려졌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전투기 한 대를 파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설계한 것은 구매국이 원하는 무장을 직접 통합할 수 있는 개방형 플랫폼이었습니다. 현지 정비 인력 교육을 처음부터 기본으로 제공했고 공동 개발, 참여 구조를 통해 구매국이 그 나라 실정에 맞게 개발 과정에 직접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었습니다. 무기를 사는 나라가 단순한 구매자가 아니라 그 무기를 함께 만드는 파트너로 서는 구조였습니다. 저는 그 구조를 읽으면서 수년 전 아부다비 협상장에서 있었던 한 장면이 불현듯 떠올랐습니다. UAE 군 관계자가 라팔에 자국산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지 물어왔을 때 우리 협상단은 즉답을 피하고 프랑스 본부의 승인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직접적인 거절은 아니었지만 사실상 안 된다는 말과 다름없었습니다. 잠깐의 침묵이 흐른 뒤 UAE 관계자가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전투기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늘을 지킬 때마다 프랑스의 허락을 구하는 관계를 사는 거군요. 당시 우리 협상단은 그 말을 뒤에서 비웃었습니다. 어느 나라도 첨단 기술을 그냥 공짜로 내주지 않는다며 이해하지 못하는 상대가 무지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계약은 결국 체결됐고 저도 그 순간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그 말이 전혀 다른 무게로 다시 들렸습니다. 그것은 감정적인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경고였습니다. 어쩌면 이미 그때부터 UAE는 다른 길을 찾기 시작했던 것인지 모릅니다. 그들은 그 협상 자리에서 이미 결정을 내리고 있었는데 우리는 끝까지 그것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새벽이 가까워서야 저는 화면에서 눈을 뗐습니다. 창밖에는 파리의 야경이 여전히 화려하게 펼쳐져 있었지만 그 빛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만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프랑스는 고객을 통제하면서 무기를 팔았고 한국은 고객이 스스로 강해질 수 있도록 도우면서 무기를 팔고 있었습니다. 프랑스는 기술을 움켜쥐었고 한국은 기술의 문을 열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세계는 지금 어느 쪽을 향해 돌아서고 있는가?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단순한 계약 하나를 잃었다는 아쉬움이 아니었습니다. 프랑스가 시대 그 자체를 잃어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훨씬 더 깊고 어두운 공포였습니다. 새벽 2시가 넘었는데도 저는 사무실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한국 방산 관련 출력물들이 어느새 두꺼운 더미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KF-25 전공투, K2 전차, K9 자주포, FA 피싯 어느 하나만 들여다보려 했는데 자료 하나를 보면 또 다른 자료로 이어지고 그것이 또 다른 연결 고리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눈을 비비며 화면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조사를 시작하기 전까지 저는 한국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빠르게 흉내를 내는 나라, 가격은 싸지만 핵심이 빠져 있는 나라, 프랑스나 미국이 불편한 나라들에게나 어울릴 법한 이순위 대안. 그 생각이 얼마나 오만하고 좁은 시선이었는지를 저는 자료를 넘기면서 하나씩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충격을 준 것은 KF-21의 설계 철학이었습니다. 라팔은 프랑스가 설계하고 프랑스가 통제하고 프랑스가 운영 규칙을 정하는 전투기입니다. 구매국은 그 전투기를 받아서 쓰면 됩니다. 허락 범위 안에서. 반면 KF-21은 구매국이 원하는 무장을 자유롭게 통합할 수 있는 개방형 플랫폼으로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구매국이 직접 운영 시스템 일부에 접근할 수 있고 현지 정비 인력 교육을 기본 패키지에 포함했으며 공동 개발 참여 구조를 통해 그 나라 실정에 맞게 개발 방향에 직접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두었습니다. 저는 화면 앞에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무기가 아니라 플랫폼이다. 그 차이가 왜 중요한지 저는 직관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무기를 사는 나라는 그 무기가 작동하는 동안 공급국에 의존합니다. 하지만 플랫폼을 사는 나라는 그 플랫폼을 기반으로 자기 방식대로 전투체계를 구축합니다. 공급국이 없어도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갑니다.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는 것입니다. 프랑스는 의존을 팔았고 한국은 성장을 팔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머리로는 이해되면서도 마음으로는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프랑스 방산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고객을 기술에 의존하게 만드는 구조라고 믿어왔기 때문입니다. 한번 라팔을 산 나라는 라팔 없이 전쟁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부품도 프랑스에서 사야 하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도 프랑스를 거쳐야 하며 고급 정비 인력도 결국 프랑스 교육을 받아야 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술적 우위라고 불렀고 그것이 프랑스 방산의 생명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고객의 눈으로 그 구조를 바라보면 다른 이름이 붙습니다. 종속, 그 단어가 머릿속에 박히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국방부 내부에서는 비공개 대책 회의가 다시 열렸습니다. 전날보다 분위기가 한층 무거워졌습니다. UAE의 침묵이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었고 일부에서는 이것이 단순한 협상 전술이 아닐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주류 의견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리면 된다. 결국 UAE는 돌아온다. 한 장성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가 먼저 조건을 바꿀 이유가 없습니다. 핵심 코드를 양보하면 프랑스 방산의 기반 자체가 흔들립니다. 버티면 그들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러자 회의실 한 구석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방산 전략을 담당하는 젊은 분석관이었습니다. 그는 손을 살며시 들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핵심 코드의 문제가 아닙니다. 운영 주권의 문제입니다. 회의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그는 주눅 들지 않고 계속했습니다. 중동 국가들은 더 이상 미국이나 프랑스의 허락을 받으면서 전쟁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 땅을 자기 손으로 지킬 수 있는 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성능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한 문장이 회의실 안의 공기를 바꿨습니다. 반발하는 얼굴들도 있었지만 무언가를 생각하게 만드는 무게가 그 말 속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그 한 문장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든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운영 주권. 저는 그 단어를 오랫동안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방산 협상에서 주권이라는 개념은 항상 기술의 영역에서 다뤄졌습니다. 어떤 기술을 넘기고 어떤 기술을 보호하느냐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중동 국가들이 말하는 주권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훨씬 더 근본적인 것이었습니다. 전쟁이 터졌을 때 남의 허락 없이 자기 판단으로 움직일 수 있는 능력, 자국의 하늘을 자국의 결정으로 지킬 수 있는 권리, 미사일 하나를 교체하는데도 파리에 전화를 걸지 않아도 되는 자유, 그리고 그 자유를 보장해주는 무기를 공급하는 나라가
한국이 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내내 저는 또 다른 협상 장면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라팔 계약 마무리 단계에서 UAE 측 인사가 우리 협상단에게 물어왔습니다. 전시 상황에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없이도 독자 운영이 가능하냐고. 우리는 직접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기술적으로 복잡한 부분이 있다며 애둘러 넘겼습니다. 그러자 그 인사가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정리하자면 우리가 전쟁을 하고 있는 순간에도 프랑스에 연락을 해야 한다는 뜻이군요. 당시 우리 협상단은 그 말에 정색했습니다. 절차상의 문제를 감정적으로 해석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계약은 결국 체결됐고 저도 그 순간을 묻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그날 UAE가 어떤 결정을 내리기 시작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그때부터 다른 파트너를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회의가 끝난 뒤 자료를 정리하면서 저는 한국 관련 보고서 안에서 충격적인 문장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한국은 구매국을 종속시키지 않고 공동개발 파트너로 만든다. 저는 그 문장을 3번, 4번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폴란드와는 현지 생산 체계를 함께 구축하고 중동과는 공동 투자 방식으로 접근하며 동남아시아와는 기술 협력으로 이어지는 구조였습니다. 한국은 상대 국가가 스스로 방위 산업을 키울 수 있도록 돕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무기를 팔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대 국가의 방산 역량 자체를 함께 성장시키는 방식이었습니다. 프랑스는 기술을 팔면서 고객을 붙잡아 두려 했고 한국은 기술을 나누면서 고객을 자기 편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 차이를 오래 바라보면서 저는 처음으로 프랑스가 잃고 있는 것이 단순한 계약금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잃고 있는 것은 미래의 동맹 질서였습니다. 한국은 무기를 파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국제관계의 틀을 조용히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눈치채지 못한 채 여전히 과거의 방식으로 세상을 읽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료를 덮고 의자의 등을 기댔습니다. 사무실 안이 갑자기 더 좁고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프랑스는 항상 세계가 자신들에게 와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고객이 프랑스의 방식을 배우고 프랑스의 조건을 따르고 프랑스의 허락 안에서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세계 속으로 직접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고객에게 우리의 규칙을 따르도록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의 필요에 맞춰 자신들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깊은 자책에 빠졌습니다. 수십 년 동안 방산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저는 한 번이라도 상대방의 눈으로 이 관계를 바라본 적이 있었는가? 우리가 원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이 진짜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본 적이 있었는가? 대답은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없었습니다. 우리는 세계 최고의 전투기를 만들었지만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끝내 이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우리가 외면했던 그 자리를 조용히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사무실 책상 위에는 보고서 한 권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제목은 중동판 나토와 한국의 역할이었습니다. 처음 그 제목을 봤을 때는 솔직히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한국이 중동 안보 질서의 중심이 된다는 발상 자체가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터무니없는 소리처럼 들렸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그 보고서를 보며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제가 직접 확인한 것들이 그 제목을 충분히 현실로 만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고서를 열자마자 첫 문단부터 가슴에 걸렸습니다. 중동 국가들은 더 이상 미국이나 프랑스가 필요할 때만 무기를 공급하고 위기가 생기면 제한을 거는 방식에 강한 불만을 품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이란의 드론과 미사일 공격이 반복되면서 중동 국가들은 외부 허락 없이 언제든 독자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방어 체계를 원하게 됐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은 무기를 판매하는 국가가 아니라 자립 가능한 안보 체계를 설계해주는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 저는 한동안 그 문장에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자립 가능한 안보 체계를 설계해주는 나라. 그것이 중동이 한국을 보는 방식이었습니다. 무기를 파는 나라가 아니라 그 나라가 스스로 싸울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는 나라. 프랑스가 수십 년 동안 팔려 했던 것과 한국이 팔고 있는 것이 얼마나 다른지 저는 그 한 문장으로 너무 선명하게 보았습니다. 보고서를 읽으며
저는 UAE, 사우디, 카타르, 이집트의 최근 방산 움직임을 하나씩 확인해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한국 무기를 선택할 때 성능표를 보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납기가 빠른가? 기술 이전에 유연한가? 현지 정비와 부품 공급이 가능한가? 정치적 간섭 없이 원하는 무장을 달 수 있는가? 전쟁이 났을 때 프랑스나 미국에 전화하지 않아도 되는가? 그 체크리스트를 보는 순간 저는 중동 국가들이 진짜로 무엇을 원하는지 비로소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가장 비싼 전투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자기 것처럼 쓸 수 있는 전투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산 무기는 사는 순간부터 자기 무기가 된다는 인식이 중동 국가들 사이에 빠르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반면 프랑스 무기는 사고 난 뒤에도 끝까지 프랑스의 허락 아래 있어야 했습니다. 우리는 고객을 불신했고 한국은 고객을 믿었습니다. 그 차이가 이 모든 결과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틀 뒤 저는 국방부 비공개 브리핑에 참석했습니다. 브리핑 자료에는 충격적인 분석이 담겨 있었습니다. UAE의 이탈은 단일 계약의 실패가 아니라 프랑스 방산 모델 전체에 대한 거부일 수 있다. 회의실이 순식간에 술렁였습니다. 한 고위 관료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다시피 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말도 안 되는 분석입니다. 중동 국가들이 감히 프랑스를 버린다고요? 그들이 F-35를 살 수 있습니까? KF-21이 내일 당장 완성됩니까? 우리에게는 라팔이 있고 라팔은 세계 최고의 전투기입니다. 그러나 맞은편에 앉아있던 전략분석 담당 관료가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미 폴란드는 한국으로 갔습니다. 동유럽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우디도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회의실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저는 그 소란 속에서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으로 프랑스 방산이 구조적으로 무너질 수 있다는 두려움이 현실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저는 사무실로 돌아오지 않고 바로 전화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인연을 이어온 UAE 국방자문관이 있었습니다. 공식 협상 루트가 아닌 개인적인 관계로 가끔 연락을 주고받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이 울린 뒤 그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감봉, 오랜만이네요? 오랜만입니다. 직접적으로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물론이죠. 정말로 프랑스를 떠날 생각입니까?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더니 그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프랑스를 싫어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봉. 그렇다면 왜입니까? 프랑스는 아직도 우리를 고객으로 봅니다. 한국은 우리를 파트너로 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계속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싸우는 법을 가르치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지킬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 차이를 프랑스는 끝까지 이해하지 못하더군요. 통화는 짧게 끝났습니다. 저는 한동안 전화기를 손에 든 차에 서 있었습니다. 고객과 파트너의 차이, 가르치는 것과 함께하는 것의 차이, 그것이 프랑스가 끝내 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중동을 배워야 할 학생으로 보았습니다. 기술을 가진 쪽과 없는 쪽, 선택해주는 쪽과 선택받는 쪽, 그 위계를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 위계 자체를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자료를 폈습니다. KF-21 하나만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중동 국가들에게 천공투 방공망과 K2 전차, K9 자주포를 함께 제공하면서 군수 지원 체계와 정비 인력 교육까지 묶어서 설계해주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에너지 협력과 원유 공급망까지 연계해서 안보와 경제를 하나의 틀 안에서 연결하는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전체 그림을 보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파리의 야경은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처음으로 그 아름다움 뒤에 깔린 쇠락의 냄새를 맡는 것 같았습니다. 프랑스는 거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세계를 자기 편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 차이는 생각보다 훨씬 크고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록 프랑스 국방부와 방산업계의 분위기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평온했습니다. 공식 회의에서 장성들은 여전히 라팔 F5가 세계 최고 수준의 전투기가 될 것이라 강조했고 일부 관료들은 KF-21이
아직 완성 단계가 아니라는 사실을 반복해서 꺼냈습니다. 엔진도 미국산이고 스텔스도 미완성이며 실전 검증 기록도 없다는 말이 회의실마다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들이 점점 공허하게 들리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중동 국가들은 더 이상 세계 최고라는 수식어에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성능 순위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손으로 통제할 수 있는 무기, 전쟁이 났을 때 누구의 허락도 없이 쓸 수 있는 무기였습니다. 프랑스가 아무리 라팔의 우수성을 외쳐봤자 그 외침이 닿지 않는 귀에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 저는 한 장의 문건을 받았습니다. 중동 전문 정보 분석가를 통해 비공식으로 입수된 내부 문건이었습니다. 저는 사무실 문을 잠그고 그것을 펼쳤습니다. 처음 몇 페이지는 이미 알고 있던 내용이었습니다. UAE와 한국 사이의 물밑 접촉 정황, KF-21 공동개발 논의, 현지 정비 시설 구축 협의. 하지만 마지막 장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문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UAE가 KF-21 사업의 장기 투자안으로 검토하고 있는 규모가 약 22조 원. 저는 그 숫자를 보고 잠시 숨이 막혔습니다. 22조 원, 그것은 단순히 전투기 몇 대를 사는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그 규모는 국가 안보 체계를 함께 설계하는 수준이었습니다. KF-21 공동 개발에 참여하고 현지 정비 인프라를 구축하고 중동형 무장 체계를 통합하며 추가 방공, 네트워크까지 연결하는 전체 그림에 들어가는 자금이었습니다. UAE는 단순히 전투기를 사려는 것이 아니라 한국과 함께 자국 방위 산업의 미래를 설계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 문건이 말하는 것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프랑스가 잃은 것은 단순한 개발비 5조 원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이어질 중동 방산 주도권 전체였습니다. 저는 문건을 덮고 한동안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 다음 날 열린 비공개 대책회의는 처음으로 날선 언쟁으로 번졌습니다. 한 장성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UAE는 F-35도 받지 못하고 KF-21도 아직 완성형이 아닙니다. 기다리면 결국 선택지가 없어서 돌아옵니다. 그러자 다른 관료가 맞받아쳤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완성형 전투기가 아닙니다. 자기 나라가 직접 통제할 수 있는 전투기입니다. 그 두 가지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왜 기술을 넘겨줘야 합니까? 그러면 프랑스 방산의 경쟁력이 사라집니다. 넘기지 않으면 시장을 잃습니다. 이미 잃고 있습니다. 그래도 프랑스의 자존심은 지켜야 합니다. 자존심을 지키려다 나라 전체의 시장을 잃게 생겼습니다. 회의실은 점점 더 뜨거워졌습니다. 국방부는 방산업체를 탓했고 방산업체는 정부가 기술 이전을 지나치게 막았다고 반박했습니다. 누군가는 협상 전략의 실패라고 했고 누군가는 애초에 UAE의 요구 자체가 무리였다고 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해 손가락을 뻗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조용히 의자의 등을 기댔습니다. 프랑스가 패배한 이유가 기술의 부족이 아니라는 것, 협상 전략의 실수가 아니라는 것을 저는 이미 느끼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오만이었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세계가 자신들에게 와야 한다고 믿어왔습니다. 고객이 우리의 조건을 받아들여야 하고 우리의 방식을 따라야 하며 우리의 허락 안에서 움직여야 한다는 생각. 그 생각이 수십 년간 단 한 번도 의심받지 않은 채 굳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바뀌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한국이 중동을 향해 펼치고 있는 전략을 다시 한번 처음부터 정리해봤습니다. 청웅2 방공망으로 중동의 하늘을 지키고 K2 전차와 K9 자주포로 지상 방어를 보강하며 드론과 레이더 체계까지 통합한 입체 방어 구조를 설계해줍니다. 그 위에 군수 지원 체계와 정비 인력 교육, 현지 생산 기반 구축까지 얹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협력과 원유 수송 네트워크까지 연계해서 안보와 경제를 하나로 묶는 패키지를 만들어갑니다. 프랑스는 전투기 한 기를 팔고 끝냈습니다. 한국은 국가 전체를 묶는 새로운 동맹 패키지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전체 그림 앞에서 처음으로 공포를 느꼈습니다. 분노도 아니고 아쉬움도 아니었습니다. 순수한 공포였습니다. 한국이 중동에서 단순한 무기 공급자를 넘어 그 지역 국가들이 가장 믿는 외부 파트너가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그 공포의 정체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한국이 그 자리에 오른 것은 어떤 정치적 거래나 힘의 논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것을 먼저 물었고 그것에 맞춰 움직였습니다. 허락이 아니라 신뢰로 관계를 만들었습니다. 늦은 밤, 저는 홀로 사무실에 남아 책상 서랍 속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라팔 수출 성공 초기, 이집트와의 계약이 체결됐을 때 찍은 단체 사진이었습니다. 모두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로 세계가 프랑스의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사진을 내려놓으며 저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우리는 세계 최고라고 떠들었지만 정작 세계가 진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끝내 이해하지 못했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혼자 창밖을 바라보며 한마디를 더 했습니다. 한국은 무기를 만든 것이 아니다. 그들은 새로운 시대를 만든 것이다. 어느 날 아침 저는 중동 정보 브리핑 자료에서 짧지만 묵직한 보고를 발견했습니다. 최근 이란계 드론과 미사일 공격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UAE의 주요 에너지 시설 여러 곳이 직접적인 위협을 받았지만 핵심 피해 없이 방어에 성공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어의 중심에 있었던 것이 긴급 공수된 한국산 천궁투 방공 체계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2번 읽었습니다. 실전이었습니다. 연습이 아니라 실제 미사일과 드론이 날아오는 상황에서 한국의 방공 체계가 핵심 시설을 지켜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긴급 공수, 즉 위기가 터진 뒤에 급하게 가져간 장비로. 보고서에는 현지 관계자의 평가도 담겨 있었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뛰어난 성능이었다는 말이었습니다. 중동 언론이 천공투를 패트리어트의 대안이 아니라 차세대 게임 체인저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는 내용도 뒤를 이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내려놓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프랑스가 수년간 중동에 공들여온 방공 협력 제안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우리에게도 방공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협상도 여러 차례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프랑스는 항상 조건이 붙었습니다. 기술 이전 범위, 운용 코드 접근, 정비체계 통제. 그 조건들 하나하나가 협상을 길게 늘어뜨렸고 그 사이에 한국이 먼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실전에서 직접 증명해버렸습니다. 저는 그 사실이 단순한 기술적 성과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중동 국가들에게 방공망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석유 시설이 하나라도 타격을 받으면 국가 경제 전체가 흔들리는 구조입니다. 그 시설을 한국산 무기가 지켜냈다는 사실은 어떤 홍보 문구보다도 강력한 신뢰의 증거가 됐습니다. 이후 저는 한국이 중동 국가들과 맺어온 관계 방식을 더 깊이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계약을 마치고 나서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납품이 끝난 뒤 기술자를 현지에 상주시키면서 운영 문제가 생기면 즉시 대응했습니다. 현지 병사들을 대상으로 직접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고 부품 공급과 정비 스케줄을 구매국의 실정에 맞게 함께 조율했습니다. 필요하면 현지 생산 라인을 함께 세우고 구매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업그레이드 계획을 같이 설계하기도 했습니다. 프랑스는 계약서에 서명한 순간부터 관계가 정리되는 구조였습니다. 한국은 서명 이후부터 관계가 시작되는 구조였습니다. 중동 국가들 사이에서 한국에 대한 인식은 바로 그 차이 때문에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을 무기 공급자가 아니라 전쟁이 터져도 끝까지 함께 해주는 나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신뢰는 어떤 성능표나 가격표보다 강력했습니다. 그 무렵 프랑스 방산업계 내부 보고서에 처음으로 한국 공포론이라는 표현이 등장했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받았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 내용은 이랬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값싼 경쟁자가 아니다. 한국은 구매국의 정치, 군사, 경제 구조 전체에 침투하고 있다. 프랑스가 지금처럼 대응한다면 앞으로 10년 안에 중동과 동유럽의 주요 방산 시장을 대부분 잃게 될 것이다. 회의실에서 이 보고서가 공유됐을 때 일부는 과장된 분석이라며 반발했습니다. 한국이 그 정도 수준에 올라섰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들이 여전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보고서가 과장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본 것들이 그 문장들을 하나씩 증명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저는 과거 함께 일했던 프랑스 방산업체 임원과 오랜만에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파리 외곽의 작은 레스토랑에서 조용히 술잔을 기울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지친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최근 협상 결과들이 연이어 어긋나면서 마음이 무겁다고 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요즘 중동에서 느끼는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그는 잠깐 술잔을 내려다보다가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답이라고 생각했죠. 프랑스가 들어가면 그걸로 협상이 반은 끝났으니까요. 그런데 요즘은 달라요.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한국이 더 현실적이라고 말해요. 성능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현실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단지 싸서 그런 건 아니겠지요. 그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현지에서 직접 들은 말이 있어요. 그들은 한국이 자신들을 존중한다고 느끼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조건을 내걸었는데 한국은 먼저 뭐가 필요하냐고 물었다는 겁니다. 그 말에 저는 술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존중. 그 단어가 방산 협상에서 이렇게 결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기술과 성능이 답이라고 믿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무기 앞에서 존중이니 관계니 하는 말은 부수적인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다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고객을 평가했고 한국은 고객을 이해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한국의 사례들을 하나씩 되짚었습니다. 폴란드와의 계약에서 보여준 초고속 납기, UAE 방공 위기에서 보인 즉각적인 대응, 사우디와의 차세대 전투기 협력 논의, 동남아시아와의 기술 협력 구조. 한국은 단순히 강한 무기를 만드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상대가 가장 필요로 하는 순간 가장 빠르게 움직이는 나라였습니다. 전쟁이 나면 바로 움직이고 미사일이 날아오면 즉시 방공망을 보냈습니다. 구매국이 원하는 조건이 있으면 그에 맞춰 체계를 바꾸는 유연함이 있었습니다. 언젠가 누군가가 한국을 가리켜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무기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안심을 보낸다고. 그 말이 이제는 전혀 과장으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자료를 덮으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과거의 영광 속에 살고 있었지만 한국은 이미 미래를 실행하고 있었다. 어느 시점에서 프랑스 정부와 방산업계는 결국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한국의 중동 진출을 막기 위한 총력전이었습니다. 중동 국가들을 향해 KF-21은 아직 검증되지 않은 전투기라는 메시지를 조직적으로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라팔 F5는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이며 KF-21은 완성 단계가 아닌 미완성 플랫폼이라는 주장도 공식 채널을 통해 내보냈습니다. 일부 프랑스 언론은 한술 더 떠서 한국은 미국 기술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라라는 논조의 기사까지 내보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그 전략이 어느 정도 효과를 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중동 국가들의 반응은 프랑스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그들은 한국을 의심하기는커녕 오히려 프랑스의 태도에 더 강하게 반발하기 시작했습니다. UAE 고위 관계자는 비공식 석상에서 이런 말을 했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프랑스는 아직도 우리에게 선택지가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다. 우리에게는 한국이 있다. 사우디 측 인사도 비슷한 반응을 내보냈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먼저 묻는다. 프랑스는 자기들이 줄 수 있는 것만 이야기한다. 그 말들이 프랑스 내부에 들어왔을 때 회의실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그 보고를 받으며 오랫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경쟁자를 공격함으로써 자신의 입지를 지키려 했는데 중동 국가들의 눈에는 그것이 프랑스의 오만함으로 읽혔던 것입니다. 그들은 공격을 보면서 한국을 더 의심한 것이 아니라 프랑스를 더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을 흔들려다 오히려 스스로를 흔든 꼴이었습니다. 우리는 거래를 했지만 한국은 관계를 만들었다는 말이 다시 한번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라팔 F5 개발비 공백이 본격적으로 현실화되면서 프랑스 내부는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UAE가 빠지면서 증발한 자금 공백은 수조 원 규모에 달했고 예산 압박이 곳곳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자 그 책임을 두고 국방부와 방산업체 사이에 날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국방부는 방산업체가 기술 이전 협상에 너무 경직되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방산업체는 정부가 지나치게 기술 공유를 틀어막았기 때문이라고 맞섰습니다. 한 장성은 핵심 기술을 넘겼다면 프랑스 방산은 이미 끝났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젊은 실무진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기술을 지키려다 시장 전체를 잃게 됐습니다. 방 안에 팽팽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나라의 쇠락이 이렇게 시작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의 방향을 향해 함께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손가락질하면서 무너지는 방식. 그 풍경이 너무 선명하게 눈에 들어왔고 저는 그것이 무섭고 슬펐습니다. 프랑스가 내부에서 무너지는 사이 한국은 더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UAE와는 KF-21 공동개발 논의가 구체화됐고 사우디와는 차세대 전투기 협력 가능성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중동 각국과는 천궁2, K2, K-9 드론, 레이더, 정유 협력까지 동시에 확장되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국이 보여준 방식이 저를 다시 한번 놀라게 했습니다. 한국은 무조건적으로 기술을 퍼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핵심은 지키되 상대국이 실질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열어주는 균형 잡힌 접근이었습니다. 원하는 것을 다 해준다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협력한다는 현실적인 태도였습니다. 중동 국가들이 그 균형감에 깊이 끌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모든 것을 내주는 나라는 신뢰를 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핵심은 지키면서도 상대를 충분히 존중하는 선을 아는 나라는 신뢰를 만들어냅니다. 한국은 그 선이 어디인지 알고 있었고 프랑스는 그 선 자체를 없애버린 채 고객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파리 외곽에 있는 오래된 공군 박물관을 찾았습니다. 딱히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걷고 싶었습니다. 오래된 것들을 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이 업계에 처음 발을 들였던 시절의 감각을 다시 느끼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박물관 안에는 과거 프랑스가 자랑하던 전투기들이 줄지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각 기체 아래에는 어떤 전투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설명하는 안내판이 달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하나씩 읽으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젊은 시절 처음으로 라팔의 실물을 봤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그 날카로운 기체를 바라보며 프랑스가 세계를 이끌 것이라고 믿었던 그 순간, 협상이 타결될 때마다 느꼈던 자부심, 중동의 하늘 위로 라팔의 엔진 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을 상상하며 설레던 마음, 그 감각이 이제는 너무 먼 곳에 있었습니다. 저는 전시된 전투기 앞에 한참을 서 있다가 아무도 없는 그 공간에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우리가 선택받는 나라라고 믿었다.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가슴 어딘가가 아려왔습니다. 그것이 후회인지 슬픔인지 정확히 표현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오랫동안 쌓아온 무언가가 조용히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선택받기를 기다리지 않았다. 그들은 먼저 상대를 이해했고, 먼저 손을 내밀었고, 먼저 미래를 준비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프랑스는 지금 한국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다. 이미 한 시대 뒤처진 방식으로 바뀌어버린 세상과 싸우고 있는 것이다. 그 소식은 새벽에 들어왔습니다. 중동 주요 에너지 시설에 대규모 드론과 미사일 공격이 발생했다는 긴급 보고였습니다. UAE와 사우디의 핵심 에너지 인프라가 직접 위협받는 상황이었고 국제 유가가 급등 조짐을 보이면서 세계 에너지 시장 전체가 긴장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파리에서도 긴급 대응 회의가 연달아 소집됐습니다. 프랑스와 미국은 상황을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며 성명서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가장 빠르게 움직인 것은 우리가 아니었습니다. UAE에 이미 배치된 천궁2 포대와 긴급 추가 공수된 포대가 핵심 역할을 맡으며 주요 에너지 시설 방어에 성공했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중동 언론은 빠르게 이 사실을 전했습니다. 한국이 아랍의 하늘을 지켰다는 표현까지 등장했습니다. 저는 그 보도 화면을 사무실 TV로 바라보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요격 장면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내며 날아오르는 요격 미사일, 공중에서 터지는 섬광, 그리고 지켜진 시설들. 그 장면은 어떤 설명보다도 명확하게 하나의 사실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중동 안보의 중심이 이제 프랑스가 아니라는 것. 저는 커피잔을 들었다가 그냥 내려놓았습니다. 아무것도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공격이 있고 며칠이 지나자 중동 각국은 긴급 안보 회의를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이 담긴 보고서가 저에게도 전달됐습니다.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중동 여러 나라가 집단 방위 체계, 이른바 중동판 나토와 비슷한 구조를 논의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논의에서 외부 핵심 파트너로 반복해서 지목된 나라가 있었습니다. 한국이었습니다. 이유는 단순하면서도 분명했습니다. 한국은 전투기, 방공망, 자주포, 전차, 드론, 정유, 에너지 수송, 정비 체계까지 모두 연결할 수 있는 나라였습니다. 게다가 미국처럼 정치적 압박을 가하지 않았고 프랑스처럼 기술을 꽁꽁 움켜쥐고 조건을 내걸지도 않았습니다. 함께 싸우고 함께 지키며 함께 성장하는 방식, 중동이 원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읽으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은 이미 무기 공급국이 아니다. 동맹을 설계하는 나라가 됐다. 그리고 그보다 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라팔 F5 프로젝트 자금 공백이 심각해지면서 프랑스 내부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KF-21 개발 경험, 대량 생산 능력, 함재기 개발 가능성, 엔진과 레이더 공동 연구 가능성, 일부 관료는 경쟁자라도 손을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멍해졌습니다. 과거에는 프랑스가 세계를 선택해주는 입장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느 나라와 협력할지 골라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프랑스가 한국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말이 공식 회의장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현실이 바뀌었다는 것을 저는 그 순간만큼 선명하게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내려다보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오랜만에 군 장교로 복무 중인 아들과 식사 자리를 가졌습니다. 오랫동안 바빠서 자주 보지 못했던 터였습니다. 아들은 건강해 보였고 군복이 잘 어울렸습니다. 우리는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고 어느 순간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너희 세대는 아직도 프랑스가 세계 최고라고 생각하나? 아들은 잠시 수저를 내려놓더니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저희 세대는 최고가 누구냐보다 위기가 왔을 때 누가 끝까지 함께하느냐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그게 한국이라는 뜻이냐? 적어도 지금 중동은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들의 그 말이 심장 어딘가를 건드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군 장교로서 세상을 보는 젊은 세대의 눈에도 이미 그 변화는 분명하게 보이고 있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무기가 아니라 위기의 순간 끝까지 남아있는 파트너. 그것이 다음 세대가 강대국을 평가하는 기준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저는 혼자 센강을 걸었습니다. 강바람이 차가웠습니다. 파리의 밤이 강 위에 그림처럼 펼쳐져 있었지만 그 아름다움이 이상하게 멀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걸으면서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하나씩 떠올렸습니다. UAE의 침묵, 22조 원 투자 검토, 청웅2의 실전 방어, 중동판 나토 논의, 그리고 프랑스가 한국의 도움을 필요로 하게 된 현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의 그림으로 연결됐습니다. 저는 강물을 바라보며 천천히 중얼거렸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과거의 왕좌를 붙잡고 있었지만 한국은 이미 미래의 왕좌에 앉아 있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중동 국가들의 움직임이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그들은 한국과의 협력을 단순한 무기 구매로 보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UAE, 사우디, 카타르는 한국산 무기를 개별 품목으로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방공망과 전투기, 전차, 군수 지원, 정비, 인력 교육을 하나의 체계로 연결하려 했습니다. 청웅2, KF-21, K2, K9, 드론, 레이더, 위성, 사이버전 능력까지 통합 가능한 나라로 평가받는 한국은 그 자체로 하나의 안보 생태계를 제공하는 파트너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보며 깨달았습니다. 중동은 이제 한국을 무기상으로 보지 않는다. 그들은 한국을 자신들의 미래 안보 설계자로 보고 있다. 그것이 단순한 감상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그 뒤에 이어진 자료를 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저는 중동 원유 공급 구조를 분석하다가 다시 한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은 중동산 원유를 세계에서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 중 하나이면서 동시에 그것을 정제해 전 세계에 수출하는 핵심 허브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호주, 미국, 일본, 싱가포르 여러 나라가 한국산 정제유와 항공유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그 구조를 보는 순간 저는 중동이 한국을 왜 그토록 신뢰하는지가 한꺼번에 이해됐습니다. 한국은 중동의 원유를 사고 정제해서 전 세계에 팔며
동시에 그 중동 국가들의 하늘과 땅을 지키는 방공망과 무기까지 공급합니다. 안보와 경제와 에너지가 하나로 묶여 있는 것이었습니다. 중동이 한국을 잃으면 단순한 무기 공급자를 잃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 수출 파트너와 안보 설계자를 동시에 잃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 역시 중동과의 관계가 흔들리면 에너지 공급망 전체가 위협받는 구조입니다. 이것은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운명 공동체였습니다. 저는 그 연결고리를 이해하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프랑스가 수십 년간 중동에서 쌓으려 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무기 계약, 기술 우위, 정치적 영향력. 그러나 한국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 서로가 없으면 둘 다 약해지는 구조를 만들어냈습니다. 강요한 것이 아니라 함께함으로써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이었습니다. 그 무렵 프랑스 국방부 안에서도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한국을 무시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내부에 조용히 연구팀이 꾸려졌습니다. 이름은 한국식 방산 모델 분석팀이었습니다. 그 팀이 들여다보는 질문들은 단순했습니다. 왜 한국은 구매국과 오래가는 관계를 만드는가? 왜 한국은 기술을 일부 열어주면서도 핵심을 지키는 균형을 찾았는가? 왜 한국은 단순 수출이 아니라 동맹 구조를 만들어가는가? 저는 그 팀이 꾸려졌다는 소식을 들으며 씁쓸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과거 프랑스는 세계가 자신들을 따라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프랑스의 방식을 배우고 프랑스의 전략을 모델로 삼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프랑스가 한국을 배우려는 입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굴욕인지 진보인지 저는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시대가 변했다는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한국 관련 보고서들을 책상 위에 정리하면서 제 생각이 처음과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느꼈습니다. 처음 한국이라는 이름이 회의실에 등장했을 때 저는 비웃음을 참으면서 앉아 있었습니다. 저도 마음속으로는 웃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프랑스의 대안이 된다는 발상 자체가 우습게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그 생각이 얼마나 오만한 것이었는지를 압니다. 한국은 단순히 강한 무기를 만드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상대를 존중하면서 기술을 나누고 운영 주권을 보장하면서 파트너를 키우며 안보와 경제와 에너지를 하나로 묶어내는 새로운 방식의 강대국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은 동맹을 명령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신뢰로 만들었습니다. 그 차이가 세상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이 앞으로 중동뿐 아니라 동유럽, 동남아시아, 아프리카까지 영향력을 넓혀갈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예언이 아니라 이미 시작된 흐름이었습니다. 그 흐름의 중심에 한국이 있었고 프랑스는 그 흐름을 따라가야 하는 위치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 늦게 저는 센강 근처 벤치에 혼자 앉았습니다. 파리의 밤이 강물 위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다리 위로 사람들이 오갔고 강바람이 낮게 불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생각들이 정리됐습니다. 강한 나라의 기준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더 많이 통제하는 나라가 아니라 더 많이 믿어주는 나라. 더 많이 압박하는 나라가 아니라 더 많이 함께하는 나라. 더 많이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라 더 많이 상대를 성장시키는 나라. 그런 나라가 선택받는 시대가 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 봤습니다. 파리의 하늘은 구름이 많아서 별이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프랑스는 세계를 지배하려 했지만 한국은 세계와 함께 가는 법을 알고 있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물이 소리 없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미래는 결국 한국의 편이 될 것이다. 저는 지금도 그 센강의 밤을 기억합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제 평생의 믿음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프랑스가 세계 최고라는 믿음도, 우리가 선택받는 나라라는 확신도, 그 모든 것이 무너진 자리에 남은 것은 하나였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깊은 경이로움. 저는 방산 전문가로 살아오면서 수없이 많은 나라의 무기를 보았습니다. 성능으로 경쟁하고 가격으로 싸우고 정치로 밀어붙이는 방식들을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기술을 팔면서 신뢰를 쌓았고 무기를 전달하면서 관계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무기를 팔고 있었지만 한국은 신뢰를 팔고 있었습니다. 그 한 문장이 제가 오랫동안 보지 못한 세상의 진실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프랑스 방산 전략가의 눈으로 바라본 한국, 충분히 자랑스럽지 않으셨나요? 한국은 단순히 무기를 잘 만드는 나라가 아닙니다. 상대를 존중하고 함께 성장하고 신뢰를 통해 세계와 연결되는 새로운 방식의 강대국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욱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해외 감동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스페셜 코리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